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봄이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까지는 다소 조금 민망하고 야한 명기가 되는 법, 이것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잔인하고 그리고 좀 과학적인, 조선시대에는 과연 부검을 어떻게 했을지, 조선시대에는 과연 살인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검시법. 검시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 부검과는 좀 많이 다르죠. 부검은 지금은 아예 배를 갈라가지고 속속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를 가르고 그런 과학적인 뭐 이렇게 막 수술을 하는 그 정도는 없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일단 겉모습을 보고, 그리고 겉에다가 뭔가 시료를 써가지고, 시료도 이제 요즘에 쓰는 그런 과학적인 시료보다는 일상생활에 구할 수 있는 식초라던가 술이라던가 알코올, 그리고 이제 뭐 독사를 위해서 은비녀를 꼽는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망자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봤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은 약간 범죄 추리물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 과학수사 CSI는 아실 거고, 그리고 조선시대 범죄 추리물에 대해서도 꽤 인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차성원 씨 나온 혈앤우라는 작품도 참 재밌었고, 그리고 시즌 3까지 나온 조선시대 과학수사를 했다, 이러면서 막 조선시대 명탐정, 바로 별승검에 대한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별승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뭔가 좀 추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다라는 것. 조선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은요, 뭔가 좀 그래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절차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그런 절차는, 일단 1차 수사는 시신이 딱 놓여있는 장소에 수령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재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수령인데, 수령이 사실 너무 하는 일이 많긴 해요. 우리는 이제 형사라던가 이제 그런 검사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수령이 그때 당시 사법부, 입법부, 뭐 그런 행정부, 이 모든 걸 솔직히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령은 그 고을의 살림살이, 그 고을의 뭐 법률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그 고을의 재판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수령이 한마디로 사또죠. 하는 일이 되게 많긴 한데, 수령이 혼자서 하진 않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수사에서 제일 1차 수사에서 중요한 것이 시체를 보고 왜 죽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살했는지, 타살인지, 독살인지, 병사인지,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사망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증인들의 그런 증언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 사망 원인을 밝힐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몸을 관찰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왜 죽었을까, 그것을 밝히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화면 유지를 눌러놓고, 네. 이렇게 시체가 누워있으면 실제 검시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시체가 누워있으면은 살핍니다. 근데 이 몸을 속속들이 살피는 사람은 실제로는 노비예요. 몸을 이렇게 막 시체를 만진다 해가지고 이걸 오작사령이라고 하는데, 요건 뒤에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미세한 흔적 하나하나도 다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습도 기록을 해요. 집안에 뭐 이렇게 장롱이 하나, 뭐 그리고 촛대가 하나 있고, 뭐 이불장이 하나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이런 시체의 모습들도 하나하나, 그쵸, 이렇게 살펴보죠. 자, 보시면은 지금 옷을 다 벗기고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는 사람 따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따로. 요 앞에는 지금 이렇게 호박을 해가지고 한 명 데려왔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수령은 조금 이렇게 옷차림을 보아가지고 좀 높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검시를 이제 하는데요. 일단 검시를 할 때 이 몸을, 시체의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어떻게 씻냐면 물과 술찌꺼기, 식초 이것을 이용해서 시체의 몸을 세척을 해요. 우리 그 술찌꺼기를 술찌개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엄마 세대에는 그 술찌개미를 되게 많이 먹었대요. 쌀인데 동동주나 그런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그런 술찌꺼기, 쌀찌꺼기인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은근히 달콤했대요. 원래 막걸리가 달잖아. 그래서 그거 먹고 이렇게 취하는 어린애들도 있을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막 먹는 거지. 근데 그 술찌꺼기로 이렇게 몸을 닦으면은 어느 정도 몸에 약간 알코올기가 있겠죠. 그리고 식초를 약간 좀 이렇게 산성한 식초 물 등을 이용해서 몸을 세척하면 이게 시체가 좀 부드러워진대요. 유연해져가지고 그리고 그 시체에 있는 상흔들이 쑥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싹 씻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시체에 이제 머리부터 검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시를 하기 시작해요. 검안이라는 게 원래 맞고 이제 검안을 한 다음에 그 기록을 하나하나 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검안이라고 했다가 시장이라고 했다가 해서 막 헷갈리시죠? 시장이라는 거는 이 검시를 해가지고 다 쓴 게 이제 시장.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하나하나 검안, 살펴보고 하나하나 눈으로 본다. 그래서 검안. 이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검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검안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해요. 머리부터 이제 살펴보고, 이제 심장, 키, 얼굴 빛깔, 그리고 팔다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지,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그런 것들로 죽음의 원인을 막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죽음의 원인을 파악할 때 눈으로만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품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것들을 봐서 음용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음용법물. 자,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 시체의 몸을 닦던가 아니면은 피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묻혀보건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그런 법물. 술찌꺼기, 그리고 식초, 소금, 초, 파, 매실, 감초, 토분은 뭡니까? 흙, 그리고 망치, 탕수기, 그리고 목탄, 백반, 벽지, 솜, 거적자리, 닭, 가능노끈, 재, 분기, 자, 은비녀 등, 여기 은비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음용법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음용법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은비녀는 독살인 것 같아. 그럼 입에다가 은비녀를 꼽아. 그랬을 때 은비녀가 퍼렇게 변하면 독살인 거야. 너무나 쉽죠. 은은 그런 독극물을 딱 댔을 때 색깔이 변하잖아요. 까맣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도 은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은 색깔이 변해요. 그런 것처럼 은은 그렇게 바로바로 색깔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은비녀를 독살에 사용을 했다. 은비녀로 사용을 한 다음에 더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먹어가지고 독살이 됐느냐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그 백반, 여기 맨 위에 흰 쌀 있잖아요. 백반, 하얀 쌀을 망자의 입에다가 이렇게 가득 넣어요. 그 다음에 입을 막고 하루 정도 놔둔 다음에 그 밥을 나중에 닭에게 줍니다. 닭이 그걸 먹고 죽으면 100% 독살인 거죠. 그것을 반개법이라고 해요. 닭은 무슨 죄? 닭 아깝죠. 시신의 입에 넣었다가 꺼낸 밥을 닭에게 먹어보아서 닭이 죽느냐 사느냐로 중독 사망 여부를 판별하는 거죠. 닭 불쌍해요. 치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반개법은요, 영조시대에 금지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닭이 죽었는데 닭이 죽어있네? 아이고 배고픈데 백숙을 해 먹어야지. 그래서 이 독먹은 닭을 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이 반개법은 위험하다. 그래서 반개법 쓰지 말고 은비녀로만 사용해라. 이래가지고 반개법을 잠시 이렇게 금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법물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흉기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요거 약간 과학적이야. 그 주변에 칼이 딱 묻어 있었는데 깨끗한 칼이야. 근데 저기에 왠지 피가 묻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칼을 까맣게 이게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 식초를 묻히면요, 피가 이렇게 볼겋게 원래 묻어있던 피가 딱 나타난대요. 흉기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흉기가 딱 발견이 되면
타살이 돼가지고 타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어느 거와 비슷하냐면 요즘에 루미놀 있죠. 루미놀을 이렇게 피 닦은 자국에다가 루미놀을 뿌리면 피 자국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전적인 루미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응용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시체를 살핍니다. 시체를 살피는데 시체가 사실 딱 봤을 때 생생하게 있는 시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를 하죠. 시체의 부패 단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시체가 첫 번째, 얼굴과 이런 배 이런 피부색이 누렇게 뜨고 퍼렇게 변하는, 시체가 색깔이 변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코와 그런 귀에서 핏물이 이제 줄줄줄 납니다.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코와 귀에서 핏물이 줄줄줄 나오고 배가, 복부가 팽창하게 돼요. 썩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너무 많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제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단계가 3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보고 시체가 이제 이 썩는 부패 단계를 보고 살인사건인지 뭐 아무튼 자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런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날씨에 따라 틀려요. 날씨에 따라, 그리고 익사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무슨 범죄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하는 게 한 3, 4일 만에 금방 진행이 돼요. 3, 4일 만에 이 3단계 부패가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루 만에 2단계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구더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1단계, 시체가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단계만으로도 3, 4,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검시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쓰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원록인데요. 무원록, 원통한 일이 없게 하라라는 이 무원록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하나하나 그려서 이제 토탈 앞판 등판 해가지고 75군데를 검시를 합니다. 여기 한 군데 한 군데 75군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검시 체제를 써놓은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시신과 앞뒤를 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 보면은 그림이 되게 웃겨.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 가슴을 보면 여잔 것 같기도 하면서 얼굴을 보면 남잔 것 같고, 이렇게 그림 솜씨가 뭔가 좀 특색이 있는데요. 이거 어느 만화에서 본 것 같아. 귀 만화 같기도 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귀, 머리, 어깨, 가슴, 배, 다리, 요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다 위치가 있고, 요 부분에 다 이렇게 중간중간 살피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 부분, 등 쪽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을 살펴야 되느냐, 머리, 그리고 이제 엉덩이, 다리, 막 이런 뭐 손등 이런 부분을 다 보라고 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시체의 앞과 뒤를 이렇게 다 살핍니다. 얼굴이 남자죠? 약간 고블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고블린 아니냐고, 약간 고블린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이것을 시형도라고 하는데, 이 시형도에 맞춰서 신체 부위를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거죠. 짠. 제가 이게 프린트물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시형도 꼼꼼하게, 어느 정도 검시 체계가 되게 꼼꼼하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원록에서는 사망 원인에 따라서 좀 다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자, 사망 원인에 따라 이렇게 몸에 있는 색깔이 다르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색을 보고 안색을 보고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얼굴이 붉은색을 띠잖아요. 죽고 나서 얼굴이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럼 맞아 죽은 거라고 그래요. 시체의 빛깔이. 그리고 몸이 약간 푸르딩딩한 푸른색을 띄어. 그러면 독살 혹은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질식사로 봅니다. 이거는 지금도 적용 가능한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누렇게 떴어. 누런색. 그런 병사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몸이 까맣게 변한 건 이제 부패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몸이 허옇게 질렸어. 몸이 허옇게 질린 거는 분명히 질식사로 죽으면 푸른색을 띄어야 되는데 몸이 하얘. 그러면은 목매달았는데 몸이 하얗다. 그럼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이미 죽은 시체를 목에 매달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자살로 위장한 것까지 안색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몸의 빛깔을 보고 안색을 통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허옇게 된 거는 이제 창백하게 된 건 이미 죽어가지고 피가 빠진 거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시체의 빛깔 같은 걸로, 이런 시체의 빛깔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도 알 수 있고, 시체에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맞아 죽을 경우, 조선시대엔 맞아 죽은 경우가 많았어요.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죽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 죽은 경우에는 눈과 입이 이렇게 멍 열리고, 입도 이렇게 열리고, 손발이 되게 흐트러진 상태로, 흐트러진 상태로 발견이 돼요. 맞아 죽은 경우에는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리고 상처의 색깔이 되게 검붉고, 좀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검붉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처가 좀 부어 올랐겠죠. 멍이 들어 있겠죠. 그렇고, 그리고 독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입술과 혀 부분이 약간 독에 의해서 약간 문드러져 있어요. 그리고 입이 까맣게 되어 있고, 손톱이 파랗게 변하면은 독살로 봅니다. 그리고 독살일 경우에는 약간 주변주변에 상흔이 나타나는데, 그게 약간 멍자국하고 조금 비슷한데, 푸르딩딩한 상흔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또 멍자국하고는 살짝 틀린 게, 이렇게 때린 자국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흔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독살과 그런 타살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보면은 좀 그런 차이가 아까 그 무언록에다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사법이 은근히 이렇게 치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반개법이라던가 은빙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검시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망의 원인을 일단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래서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살펴보고 주변 사람한테 증언을 모아가지고 범인을 찾기도 하고 왜 죽었는지를 밝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보고서 제가 약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약간 여유가 있었으면 이 책을 사서 봤을 텐데,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이라는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부검이라던가 그런 약간 좀 잔인한 살인사건 그런 부분, 과학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책을 읽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막 이번 주에 빨리 준비를 하느라고 책을 막 사고 읽는 그런 시간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사후에 막 이런 그런 상처들 뭐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응용 법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시체에 묻혀 가지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나는 그 식초로 칼을 씻는 게 진짜 제일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살은 은비녀와 그리고 반개법 요런 거 다 퀴즈 내실 거니까 여러분 다 알아두시고, 하지만 이렇게 검시를 하는데요. 검시를 몇 번까지 했냐면 5번까지 했다고 합니다. 5번. 이제 억울한 죽음이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좀 뭔가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다른 고을의 수령에게 또 맡겨. 인근 지역 수령에게 또 맡기고,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어디에서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세계에 빠져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고을에서 한 번 더 하고, 또 뭔가 일치가 안 해. 이상해. 처음에 그 검시했던 그 시장하고 두 번째 검시했던 그 기록하고 달라. 그럼 또 다른 고을의 그 수령. 이런 식으로 해서 5번까지 검시를 했다고 합니다. 5번째.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부검을 어느 정도 1차로 끝나는 거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검시를 5번이나 했다라는 거. 5번째 했을 때 나중에 그 시체 무덤까지 파가지고 했대요. 뭐 그러면 이제 해골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꼼꼼하게 하지 않았냐, 그래도 억울한 사람 사연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꼼꼼함이 있지 않았냐, 의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왜냐면 검시를 할 때 그런 양반집 아녀자일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못해가지고 검시를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벗겼는데 양반집 아녀자는 부끄럽다, 불경스럽다 해서 벗기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선조 때는 수령이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다 곤장을 때리다가 죽였다든지 뭐 공문하다 죽일 경우에는 따로 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뭐 그렇게 막 그런 노비를 때려 죽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양반집 부녀자도 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비과학적인 것도 무언록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무언록에 핏방울의 응고 여부로 예를 들어서 백골, 해골에다가 핏방울을 딱 떨어뜨리는데 그 핏방울이 만약에 자기 자식의 핏방울이면은 그 백골에 스며든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그걸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자식이 아니면 흡수하지 않는다. 혈연 관계를 알아볼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었고, 뭐 이렇게 해골 스며들고 스며들지 않고 그런 걸로 보는 약간 이거는 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처녀를 감별하는 앵무새 피 판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궁녀를 선발할 때 이 궁녀가 처녀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이 손목에다가 앵무새 피를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앵무새 피가 동그랗게 고여 있으면 처녀고 그게 이렇게 흐르면 처녀가 아니야. 이건 무슨 논리야? 그건 이거였어. 어머 나 처녀가 아니었는데 떨려. 이게 조금이라도 떨잖아? 그럼 이게 흘러. 처녀가 아님! 막 이러고 저는 원래 수전증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흘러. 처녀가 아님, 나 처녀인데 수전증 있으면 무조건 처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약간 떠느냐 안 떠느냐 가지고 그냥 보는 건데 앵무새피 판별법도 과학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골에 스며들고 안 스며들고 이런 것도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뭐 이런 것이죠. 이 시체 감별법은요. 거의 조선 철종 때까지 구한말까지 쭉쭉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언록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프린트한 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영상을 하나 보시고 얘기를 또 2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동부를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아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비장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